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4월 마지막 주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1.5% 넘게 하락폭을 키우면서 8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더 심해진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서 방산과 신재생에너지, 또 엔터주 등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약세장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조윤석 PB센터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조윤석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은 한화솔루션입니다. 기업 분할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급들이 정리가 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태양광 성장 모멘텀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볼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폴리시티콘 가격이 현재 약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식은 그래서 한화솔루션을 골라봤습니다. 네, 신재생 가운데서 태양광 한화솔루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태 기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이기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디어유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사업 협력을 한 디어유의 팬 플랫폼의 차별화는 확실히 구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멜론의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유료 회원도 그리고 새로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향후 성장에 기대합니다. 네, 디어유 카카오 엔터와의 협력 체제가 가시화되면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차별화된 팬 플랫폼으로 앞으로 나아갈 성장세를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강준혁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히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의 열을 이용을 해서 이게 히터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공조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죠.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단가를 좀 많이 낮추고 일단은 매출을 좀 더 볼륨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아니면 현대 기아라든지 하는 여러 전기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모든 것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한테 공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한온 시스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온 시스템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돋보였는데 그 가운데서 한온 시스템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2차 전지를 이어받을 차기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방산주, 그리고 G7 합의로 주목을 받는 태양광, 해상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들이 다시 연속성 있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올해도 추가 수주가 이어질 것이고 또 호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전차 수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으면서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질주 본능을 드러낸 방산주, 차기 주도주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G7 장관들이 2030년까지 태양에너지와 해상풍력 용량에 대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 주요 국가와 기업의 투자가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태양광 발전 시장에 대한 규모를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8.1%로 증가를 하면서 2025년이 되면 1,131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국 정책과 투자 행보에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도 과연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자, 방산부터 볼까요?
현대로템 K2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레드백 또 한국 항공우주의 FA50 또 경전투기 LIG 넥슨의 천군까지 뭐 주요 방산업체들의 다양한 이런 수출 무기가 지금 주가에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저희가 그 높이를 조금 상향해도 될지 궁금한데 이기태 기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뭐 신냉전 체제라고 불리죠. 최근에 들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점차적으로 거세지고 있고요. 뭐 본의 아니게 대만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증시를 누르는 그런 와중에 사실은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투자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무기를 만들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휴전이어서 전쟁 준비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방위 업체의 그리고 방산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에서 결국에는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를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무기를 갖다 쓸 만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우리의 수출 활로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중동 국가라든가 그리고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등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봤을 때 올해도 역시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늘도 5.8% 이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 현대로템의 K2에 대한 관심이 폭발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뜨거운 러브콜에 주가가 무려 9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신고가 랠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의 미래를 조금 볼까요? 수주 전망 그리고 이익 성장세에 대해서 강준혁 파트너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현대로템에 대한 뉴스들은 어떻게 보면 이 프로 자체는 이전에도 계속 나왔고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폴란드가 원래는 이제 소련제 T 어떤 시리즈 계열의 어떤 전차를 사용을 하다가 이 부분을 우크라이나한테 다 넘기고 이제 한국의 K 쪽에 대부분 K2 전차를 중심으로 해서 K2 전차를 좀 변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무기 체계를 완전히 좀 바꾸고 있는데 이 얘기 자체는 그 나라의 모든 전차를 다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되겠죠. 네. 예전에 일단 한번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1차 이행 계획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우리가 수주를 따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올 상반기에 이제 있을 부분이 2차 이행 계획 부분이 올 상반기에 이제는 가시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계획상으로 보면 202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3년까지 820대 정도를 지금 공급할 예정입니다. 820대면은 굉장히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요 중에서 이제 320대 정도가 이제 국내 생산 납품을 일단 하고 500대 정도는 폴란드 현지에서 일단 생산할 예정인데 폴란드에서 이쪽으로 일단 무기 체계가 조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 전차는 어떻게 보면은 독일산 전차하고 우리 전차하고의 경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쪽은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고 약간 더 좋습니다만은 가성비로 따져보면 우리 중요한 게 가성비다 보니까 우리 K2 전차의 가성비가 지금 빛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진영으로도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이제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란드 수주가 현대로템의 주가를 이제 끌기 시작했는데 지금 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좀 좋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주가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이제 현대로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방산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레일 부분에 이제 기차라든지 하는 네. 쪽에 좀 관심이 많았죠. 최근 들어서 시장 안에서 유럽의 어떤 행보를 보게 되면 여름만 되면 굉장히 많이 감은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로를 이용한 물자 운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가물어지기 시작을 하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이 레일 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에코프렌트 부분, 특히 이제 수소 부분에 또 강점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방산이 떠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방산 이외에도 다른 사업부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신고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네.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본업 그리고 또 수소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현대로템이 대장주로 나서고는 있는데 다른 방산주도 지금 다 뭐 동반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27일에는 LIG 넥스원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또 28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를 끌어줄 수 있는 추가 모멘텀까지 좀 가능할까요, 이사님? 예, 뭐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이게 계절성이 좀 있는데 1분기보단 2분기가 좋고 2분기보단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좋아지는 수주 산업 베이스가 원래 그렇듯이 하반기에 실적의 고점을 찍고 다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어느 정도 좋은지를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다들 가늠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주 산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수주를 해왔고 이런 수주의 납품 단가가 어느 정도면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좀 되는데 현대로템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30억 나왔다라고 하면 올해는 430억 정도, 2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배구조 순이익을 봤을 땐 더 놀랍습니다. 이익이 140억인데 올해는 380억 정도로 약 한 3배 좀 안 되는 그런 이익이 좀 현대 로템 기준으로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이것보다 저는 주목하는 게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수준 모멘텀이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네. 뭐 아시겠지만 2월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항공우주와 계약이 또 있었고 그 LIG 네스원은 뭐 UAE와 계약이 있었는데 향후 나올 얘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슬로바키아와 이집트 같은 경우에 FA50 전투기 수출 논의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천궁2 수출 계약에 뭐 이제 진일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중동 국가에서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냉전으로 결국엔 더 간다라고 하면 수주라든가 러브콜 부르는 곳은 기대감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수주 기반 산업은 저희가 이제 그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을 조금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수주 행보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꼭 챙겨봐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네.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만은 전쟁을 할 때 기본적인 루틴 자체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항공기가 떠서 제공권 저쪽에 이제 전투기가 날아오니까 제공권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굼뜬 폭격기가 이제 뜨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상에 이제 폭탄 열심히 떨어뜨리고 그러면 지상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으니까 그쪽에 탱크라든지 하는 부분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전차가 가고 보병이 가서 고지를 함락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독일이 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LIG 넥스원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게 제공권을 확보를 하기가 힘들어지면은 뭘 하냐면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공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의 행보를 보통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육지로 많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전차라든지 폴란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다른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하는 쪽은 어떻게 보면은 전투기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천공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미사일에 대한 수주가 향후에 조금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LIG 넥스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고품격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이엔드급의 어떤 전투기보다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들이 많잖아요. 네. 수소 드론을 공격형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한국항공우주니까 저는 LIG 넥스원하고 한국항공우주도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쪽으로 LIG 넥스원 그리고 이제 수소 드론 쪽으로 한국항공우주를 좀 보자라고 네. 말씀을 주셨고 이기태 기사님께서는 방산주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뭐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잘 믹스가 되어 있어야겠죠. 뭐 가장 탑픽은 오늘도 그 52주 신고가 행진을 좀 보이고 있는 현대로템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까 강준혁 파트너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비즈니스 모델의 믹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방산 분야뿐만이 아니라 에코플랜트라든가 그리고 전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그 업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탄탄한 수주 베이스를 통해서 방산을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지난해 K2전차가 폴란드 1차 계약에 이어서 조만간 또 2차 계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 공장 짓고 지금 현재 전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이 없다. 그러니까 배만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했을 때 뭐 소를 키울 수 있는 데는 한국뿐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폴란드의 2차 계약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폴란드의 수출 계기로 유럽 이외의 중동 국가까지 수출 활로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자국 국방이 더 강화된 시기이니만큼 또 앞으로 가격 경쟁력과 또 이런 뭐 기술력까지 이제 갖고 있어서 앞으로의 방산,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은 뭐 밝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태양광과 해상 풍력도 좀 볼까요? 지난해 미국 인플레 감축법, 뭐 이런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와 함께 이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는 올해 들어서는 2차 전지가 갈 때 아직 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좀 주목받지 못했던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파트너님 어디에 좀 있을까요? 쉽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해상 풍력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이미 유럽은 북해를 가보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독일에서 해놓은 풍력 발전 단지, 영국에서 해놓은 풍력 발전 단지, 덴마크에서 해놓은 풍력 발전 단지로 네. 거의 뭐 북해는 지금 꽉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 자체는 이쪽에서 이미 매출을 내놨기 때문에 풍력이라는 회사들은 다른 데서 매출을 지금 내지 않으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약간 좀 애매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 글로벌로 탑티어급은 대부분 중국 업체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LG가 올해 이제 태양광을 열심히 했었죠. 중국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중국 업체들이 워낙 저가 공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종목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갈 수급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에 몰렸던 수급 자체가 조금 나뉘고 있는,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태양광 풍력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같이 이제는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도 좋다. 이번에 이제 G7 합의 이런 뭐 주요국 신재생 에너지 이제 투자 확대에 있어서 태양광과 그러면 풍력 관련주 지금부터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변곡점이 되는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왜냐하면 이건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네. 옛날부터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변곡점이 되지는 않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우리가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가 시장이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태양광은 1테라와트 정도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의 경우에는 150기가와트 정도 추가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유럽은 전체 에너지 생산의 한 20-30% 정도를 수력에서 일단은 발전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요. 가뭄이 심하다는 얘기는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다 없다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 전기 자체를 어디서 LNG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으로 조금 더 키워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워낙 풍력 쪽에는 사업을 많이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예전에는 풍력을 하면 풍력만 세워놓고 태양광을 하면 태양광만 세워놨습니다만은 요즘은 풍력을 해도 ESS하고 같이 스마트 그리드 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해도 ESS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네. 일단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태양광 워낙 안 움직였으니까 같이 보시긴 하시되 이 스마트 그리드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섹터만 보지 말고 ESS까지 조금 네. 넓혀서 좀 바스켓처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관련된 지역은 단연코 이제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이제 EU입니다. 최근에는 또 미국이 태양광 공급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 박미 경제사절단에 한화솔루션이 포함이 됐고 또 미국 IRA를 계기로 한화솔루션의 북미 시장 공략에 좀 속도를 내겠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한화솔루션의 성장 속도, 규모, 뭐 앞으로의 좀 미래에 대해서 이기태 기사님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예, 계속해서 한화솔루션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소재부터 양산, 완제품까지 현지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겠죠. 미국 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2050년도까지 전체 전력의 45%를 태양광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면 연간 뭐 45%의 성장성이 나타나야 2050년까지 45%의 태양광 설비가 있어야 되는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밸류체인을 완성한 그 업체인 그 IRA 법안 통과 이후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단연코 한화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설비 투자를 늘려왔고 공장을 지어왔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활용한 업체도 역시 한화솔루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 생산도 완성이 되고 밸류체인을 이제 미국에서 좀 완성을 할 수가 있다. 미국의 이제 태양광 모듈 1위 업체인데 이제 뭐 태양광주 하면은 방금 언급을 한 이제 한화솔루션이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고 또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뭐 신성 ENG까지 좀 있는데 태양광주 투자에 있어서 좀 투자자들이 어떤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종목 선별에 대해서도 좀 어떤 팁이 있는지 궁금하고 한화솔루션 외에 혹시 뭐 성장성이 가장 기대된다 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이사님? 예, 뭐 이제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국내보단 해외에서 그리고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인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뭐 단연코 한화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공장이 없어서 IRA 법안 수혜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성예지도 마찬가지고요. OCI는 결국엔 모듈이 아니고 소재 기업, 네. 폴리실리콘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이 꽉 잡고 있어서 여기서 버티기 쉽지 않고 이익 내주기가 지금 현재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한화솔루션이 해답이다. 그렇게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몇몇 안 되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많겠지만 몇몇 안 되는 종목 다 거들떠봐도 결국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봐도 뭐 밸류체인 완성한 한화솔루션이 단연 원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미국에서 이런 뭐 법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밸류체인도 완성이 돼 있고 한화솔루션이 독보적인 좀 원탑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태양광에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 또 앞에서 또 말씀을 해주신 해상풍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의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 국내 해상풍력의 주요 업체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어느 정도 상태일까요? 경쟁력은 일단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건 거의 제가 느낄 때는 뭐 지난 정부부터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재탕의 느낌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태양광보다 조금 더 엄선을 하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북해 부분에서의 이제 해상 플랜트 부분에 사업 부분 참여했었던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일단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이겠죠. SK 오션 플랜트가 이제 그런 식의 회사들이 일단 될 수 있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풍력에 보면은 저기 지금 뺑뺑뺑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저기 베어링 필요한데 이런 베어링 부분도 일단 기술력이 좀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CS 베어링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상 구조물 일단 만들고 있는 방금 이제 말씀해드렸던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이긴 한데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미국에만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일단 그냥
트리거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럽에서 나오는 쪽은 유럽은 이제 해상 풍력을 지을 수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 사업이 시작되는 미국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나 미국의 해상 풍력 기술 자체가 지금 2025년까지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자체 기술력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전부 다 수주를 이제 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식의 종목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SK 오션플랜트, 뭐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이 나왔는데 태양광보다는 해상 풍력에서 종목을 더 선별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최선호주로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앞서서 얘기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이전에 너무 좋게 찍혔기 때문에 이전보다 실적을 더 좋게 찍어야 되는 부담감 자체가 일단 있고요. 그래서 CS 윈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릴 때 미국이 이제 시작이니까 미국 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두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포르투갈이 이제 미국 동부의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짓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자재라든지 납품하는 업체가 CS 윈드다라는 점도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GS하고도 물량 협의를 통해 가지고 물량 확보 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주가도 지금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수주라든지 하는 좋은 얘기들이 계속 좀 전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CS 윈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해상 풍력에서는 CS 윈드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방산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모두 미국과의 연결고리, 미국에서 공장이 있거나 미국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요. 잘 좀 체크를 하시면서 포트 재정비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플레이그램이 8.5%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유제약 우선주가 7.4% 상승하고 있고요. 비비안이 7%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PCB 판매 업체인 AMP가 오늘 6%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네요. 5%대 상승률 보이면서 2,490원 선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보겠습니다. 9.9%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장품 전문 업체로 오늘 10% 급락이 나왔던 종목인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지금 현재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정바이오가 9%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KT그룹 계열의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인 플레이디 5거래 연속 하락했고 오늘도 3% 약세를 보였는데 분위기 반전 시도하고 있습니다. 8.3% 상승한 6,34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이화산업 볼까요? 2.6% 밀리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후 오늘 12%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시간에서도 그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7,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죠. 태양광 관련주인 신성 ENG 1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2%대 하락률 보이면서 2,28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엑서지 21이 6%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업체인 보로노일 13% 오늘 급락이 나왔었는데 시간에서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5% 가까이 하락하면서 45,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글로벌 LED 전문업체인 루멘스 오늘 2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역시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지 않네요. 3% 하락 보이면서 1,58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만나고 왔습니다. 자, 저희는 다양한 종목 가운데서 또 투자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내일을 여는 유망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조윤석 PB센터장, SK이노베이션, 이기태 기사, 삼천당 제약,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하이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부터 볼까요? 사실 가장 조금 소외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봐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다른 셀 업체라든지 그런 양극할 물질 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좀 못 움직였습니다. 못 움직였던 그런 이유를 저희는 예전 기억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G화학이 처음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한번 저희가 과거를 기억해 보면요. 바로 자회사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흑자전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무섭게 LG화학 주식이 움직였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도 자회사는 SK온을 갖고 있죠. 이 SK온이 언제 흑자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평가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LG화학과 다르게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AMPC, 즉 보조금 혜택을 약 1,000억 이상 지금 회계 장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공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냐 그것만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캐파가 총 22기가와트 정도 되는 상황이죠. 이 22기가와트가 풀로 생산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의 보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 흑자 전환 시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시장이 좀 빠졌을 때 저희는 SK이노베이션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 보조금을 약 3천억에서 6천억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치 6천억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올해 턴어라운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시기가 과연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그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초쯤에 컨콜이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때쯤에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고자 해서 SK이노베이션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그 흑자 전환에 대한 그 훈풍을 딛고 주가가 갔던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SK온이 또 보조금의 수혜까지 입으면서 앞으로 흑자 전환을 할 예상이기 때문에 모아가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좀 모아가서 어떻게 좀 수익을 내보자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잠깐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크게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SK이노베이션이 발표했던 게 바로 주주환원 정책이었습니다. LG와 다르게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 자사주를 매입하게 될 시에 SK온 주식과 바꿔줄 수 있다라는 큰 전략을 발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희석 비율도 상당히 지금 낮은 폭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크게 깨지 않을 것이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인 17만 9천 원, 즉 18만 원 아래에서는 저희는 모아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수준을 강하게 뚫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자 전환을 한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목표가는 저희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던 구간이 예전에 22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22만 원 정도를 그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삼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10%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태 기사의 종목 삼천당 제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뭐 10만 원을 강하게 뚫고 정말 하늘로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지금은 21선 밑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좀 성장세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예,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 종목을 지난해 말 갖고 왔을 때 45,000원 구간이었습니다. 와, 많이 단기간 올랐네요. 안에 단기간 안에 200%가 넘는 수익을 좀 보여줬는데 방금 전에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인공 눈물 비즈니스를 좀 아실 텐데 거기서 한 단계 진일보된 연구 결과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변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리아라는 약이 아시겠지만 황반 변성 치료제입니다. 이 또한 고령화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인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최종 임상 3상 결과 보고서가 3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8만 원대 주가였고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0만 7천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왜 기대감이 크냐면요. 바이오시밀러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13조 시장이고요. 유럽에서는 3조 시장인데 일본에서는 1.5조 시장. 그러니까 연평균 16조 시장에 가장 먼저 빠르게 임상 3상 결과 보고서를 낸 회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서가 상당히 양호했다라는 평가가 주가에 녹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행보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텐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는 캐나다 보건당국과 이제 우리나라 식약청이죠. 미팅을 앞두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가 좀 나왔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제네릭 우선 처방하라는 법 제도가 작년 말에 발의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오리지널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나라처럼 약가 인하 정책을 펼 수 있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가 인하 정책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 상대방과 보건당국과 미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추가 애로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 될 당시에 작년 말이었습니다. 유럽 쪽에 텀시트이 제공됐었는데 이제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유럽 쪽의 본계약, 캐나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애로 기대감까지 주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은 다 녹아내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시 어프로치가 가능한 그러한 주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황반 변성의 이제 임상 지금 1인자로 굉장히 큰 시장이고 뭐 애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진입을 하실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또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버티다 보니까 내가 10만 7천 원에 못 팔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꺾였지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주가가 조정을 받고 가는 거긴 한데 왜 이렇게 눌린 걸까요, 이사님? 예,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노이즈가 좀 많았습니다. 뭐 기대했던 애로가 안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루머가 좀 돌았는데요. 뭐 달리 말씀을 뭐 쉽게 하자면 물타기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들고 나왔겠죠. 물타기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는 13만 원.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시가총액이 9천억이었는데 지금 1조 7천억이거든요. 3조까지 다른 약 개발하는 회사를 놓고 봤을 때 3조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6만 8천 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조의 시가총액까지 볼 수 있다. 지금 물타기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천당 제약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강준영 파트너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브 역시 이 강준영 파트너의 이 하이브도 1월 달에 이제 내어주를 한번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삼천당 제약이 4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좀 돌아왔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도 1월 대비해서 지금 6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하이브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60%밖에 안 나서 지금 다시 더 넘어가기 위해서? 예, 일단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엔터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K컬처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위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공연 페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 좀 애매해지고는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중국 쪽의 OTT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제대로 열려서 나중에 공연까지라도 가능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성장성이 한 단계 더 우리는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수들 라인업에 비해서는 주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SM은 일단 열애로 두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블랙핑크 재계약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일단 있다 보니까 하이브만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리스크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BTS의 이제 부재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은 뉴진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신인들도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식도 일단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 4월 24일 날 이제 세븐틴이 컴백을 하죠. 미니 10집을 일단 냈는데 일단 선주문만 벌써 464만 장 정도 이미 나왔습니다. 실적은 일단은 밟고 간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어유하고 비슷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지금 팬하고 이제 아티스트 간의 프라이빗 채팅 서비스라고 하는 위버스 DM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구독 방식으로 일단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구독료가 월 한 부담스럽지 않게 9,900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연말까지 구독자 수가 한 11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캐시카우도 지금 탄탄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BTS가 있을 때보다 하이브는 사업의 영역 자체가 굉장히 좀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아직은 메인 가수 부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멀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강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탄탄한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고점 쳤던 42만 원 선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가격이 26만 원인데 42만 원 그러면 좀 많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나가는 목표가를 한 33만 원 정도로 일단 잡고요. 단기적으로 이탈가는 좀 짧게 24만 2천 원 정도 일단은 잡고 지금 보시면은 그게 뭐 무리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1년 11월에 고점이었던 42만 원까지도 조금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파까지 할 수 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스토리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또 칩셋 미디어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 강준혁 파트너께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또 AI에 대한 그 효과가 있다 보니까 두 자릿수 성장을 지금 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익 상향 추세 이어갈지, 그리고 주가는 더 갈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그 미국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TSMC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 이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우리 동아시아 지역을 이제 유럽 지역하고 빗대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대만이 우크라이나고 뭐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부분에서의 이제 좀 전쟁 기대감이 아니죠. 우려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커진 그런 모습도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럼 당연히 TSMC 부분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시장 안에서 부담감이 있으니까. TSMC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 자체가 오늘 반도체 일부 기업들한테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AI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대는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대기업의 영역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그 팹립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을 여는 유망주 조윤석 PB센터장, SK이노베이션, 이기택 이사의 삼천당제약, 강준혁 파트너의 하이브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 탑5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유니온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에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히토류 대장주인 유니온은 오늘 1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상승 기세 시간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천억 가까운 거래대금 실리면서 현재 1.4%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4위 확인하겠습니다. 라온텍입니다.
전자 직접 회로 제조업체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칩, 모바일 TV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3%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불어온 훈풍으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해 보이는데요. 현재 시간에서 강보합권에서 지금 1.7%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3위 만나보겠습니다. G2파워입니다. 수배 전반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의 연구 개발과 제조 생산을 영위하고 있고요. 또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3월부터 꾸준한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2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도 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그 힘 이어지고 있는데요. 4% 상승하면서 14,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 1천억 원 규모의 OLED 시설 투자에 나서면서 자동 광학 검사 장비 1위 기업이죠. HB테크놀로지의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6% 가까이 밀렸지만 아래 꼬리 달며 1.9%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현재 시간에서 22만 주 이상의 거래량, 600억 이상의 거래대금 실리면서 3.8%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자동차 전장품 전문 업체로 오늘은 10%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34만 주 이상 기록하면서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2위 HB테크놀로지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3거래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 현재 시간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장 반등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HB테크놀로지는 삼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OLED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포함이 되는 필수 장비, 검사 장비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수주가 나오게 되면 각 장비들의 수주 순서가 있는데요. 상당 부분 다른 장비보다 먼저 발주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OLED 투자가 가셔야 될 때는 상당 부분 이 시장은 빨리 반영을 한다. 이렇게 과거 패턴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고점에서 약 20% 가까이 좀 하락을 했었고 특히 최근에 신용 비율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대부분 신용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좀 하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투자가 약 4조 정도 진행이 되는 것들은 시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았고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오늘 바닥을 좀 가격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시간에서 이렇게 플러스가 날 텐데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투자가 늘어나면 이 자동 광학 검사 장비 수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정규장에서 윗꼬리를 달고 시간에서 강세를 보인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4위 라운텍도 보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3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 탄력적인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라운텍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6월 달에 개발자의 회의에서 엑셀 기기를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실상 이런 엑셀 기기에 대표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기업은 라운텍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텍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강한 수혜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라운텍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라운텍이 현재 전 세계 XR 기계의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방업체들의 기기가 출시가 되게 되면 바로 라운텍의 이런 기술과 이런 제품을 쓰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한 업체가 이 XR 기기에 대한 제품을 공개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마 탄력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종목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PB센터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오늘 아시아 증시는 파란불 켜졌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7% 빠지면서 마감했고요. 선전성분 역시 1% 넘게 빠지면서 하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 역시 1% 가까이 빠지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대립에 대한 경계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오늘 중국장 꽤나 어렵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나서겠다 밝힌 이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게 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르면 내달부터 미국계 기업의 중국 반도체나 AI 분야 등 이 부분의 투자가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중 관계 악화 우려가 증시에 강한 하방 압력을 선사했습니다. 게다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인 만큼 이번 주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1% 빠지면서 출발했고요. 프랑스 깍크 보실까요? 깍크 역시 0.3% 약하게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흘러내리는 시장인 만큼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잠시 뒤엔 독일의 기업 환경 지수와 홍콩의 실업률이, 내일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GDP가 발표되니 이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시황과 유럽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용 돌려보시면서 전략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